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절기로는 이미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만 긴 장마가 이제 곧 끝나고 또 바짝 무더위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식시장 위주로 살펴봤던 주간 전망대, 오늘은 그야말로 중국 전문가분들 모시고 그동안 조금 우리 이슈에서 멀어져 있었던 중국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의 안유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주간 전망대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예. 하이투자정군의 박상현 연구위원님. 예,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지금은 아닌 말로 요즘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우리 안유아 교수님 요즘 이렇게 맹활약 중이신데 SNS상으로 사실 그 오해입니다. 오해입니까? 예. 네.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그 명제가 네. 투자라는 개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라 하는 그 말씀은 참 저는 아주 네. 울림 있게 들었는데 지금 아닌 게 아니라 그 소리 우리 꽤 했거든요. 월간의 여의도에서나 지금은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다. 네. 예. 뭐든지 붙들어라. 가격 형성되는 거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위태할 것도 없습니다만 거침없이 달려왔던 3월 중순 이후로 자산 시장이 금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워낙에 가파르게 왔다가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게 하루하루 등락이 좀 엇갈리면서 조금은 고민할 시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중 갈등이 자꾸 시황에서 뉴스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모셨습니다. 먼저 안 교수님, 네. 약간은 이런 게 시장의 투자자분들이나 일반적인 그 생각인데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렇게 어르렁거리기는 하는데 네. 비유하자면 그겁니다. 야, 나봐, 나 지금 네. 이러는데 옆에서 막 말리니까 더 나봐 이러는 거예요. 이러다 혹시 이거 잘못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진짜 나왔더니만 이렇게 섀도우 복싱으로 끝나야 될 게 그냥 턱을 친다든지.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이거 재밌게 또 형상화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 대변인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네. 딱 그 상황에 세 가지 포인트를 말했는데 네. 표현 아주 점잖게 해요. 표현은? 우리는 항상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나라가 이렇게 나가면 서로 손해고 그리고 협력하는 것만이 우리가 서로 이익을 서로 유인하는 거다. 네. 근데 그 중에 말 중에 두 번째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그러니까 중국은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뒤에 숨기말이 달라요. 그래서 번역해드리면 이제 그 상황에 왔다. 이제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나가면 서로 지뢰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레드라인까지 왔다. 지금 거의 오고 있다. 그래서 더 나가면 정말 이제 말한 것처럼 원래 칠 생각이 없었는데 칠 수도 있다. 그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왔다는 표현으로 해요.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 부부간에 싸울 때 그냥 싸우지 누가 이혼하자고 싸우는 건 없잖아요. 부부간에도. 예. 그러다가 갑자기 격화돼서 이혼하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 관계도 부부 관계거든요. 근데 지금 이혼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쉽게 잘 안 되고. 근데 이혼할 수 있냐부터 지금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읽는 미국하고 중국 관계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은 진짜 중국을 정말 우리 쉬운 말로 표현하면 죽일 카드는 안 썼다. 미국에서? 예.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1대1 공정하게 거래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틱톡하고 네. 그 텐센트도 지금 웨이챗을 못 쓰게 하고 이런 네.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미국에서 그런 수단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거죠. 왜 너네 나라에서는 페이스북도 못 쓰고 구글도 못 쓰고 글쎄. 유튜브도 못 하는데 왜 너네는 전국 전 세계 행에서 문을 닫아놓고 너네는 마음대로 중국 와가지고 이렇게 몸값이 짧은 기간에 막 10 빌리언 달러 막 이렇게 유니콘 기업이 우리 시장을 통해서 하고 이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때리고 이러는 게 제가 있는 미국의 마음은 뭐냐면 중국 보고 인터넷 시장을 열어라는 거거든요. 인터넷을 그래서 열어라. 중국의 거물들이 있잖아요. IT 네. 거물들이
얼마나 원하겠어요. 이 미국 시장이 저렇게 막 이렇게 둘이 갈라지면 중국의 IT 거물들이 힘들어지잖아요. 빅테크 기업들, 네. 알리바바, 텐센트, 네, 네. 뭐 그렇죠. 시트랩. 그래서 이번에 시트랩의 그 창업자 중에 한 명이 글을 올렸어요. 네. 이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그 글의 내용 뭐냐 미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나가면 서로 손해고 어쩐데 그 말은 뭐냐면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를 적었는데 이분이 이름이 량지엔장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적었어요.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한 데서 우리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인터넷 시장을 다 개방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 자본이 마음대로 두고 가면서 우리는 미국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된대요. 네. 그 말이 모르겠어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 말을 번역하면 미국이 요구하는 건 이거다. IT 시장을 완전히 열고 인터넷 시장을 완전히 열어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깊은 이야기지만 중국은 인터넷 시장 연다는 건 공산당의 목숨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며칠 안에 그거를 내렸어요. 그 뒤에서 얼마나 누가 압력을 줬겠어요. 예. 그러면은 박 교수님, 네. 뭐 같은 그긴 합니다만 네. 교수님 보시기에 미중 갈등이 어디까지 격화되든지 아니면 이거 뭐 시장에서 대충 짐작하듯이 대충 어떻게 보면은 뭐 적절한 상호간에 필요한 제스처 내지는 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여쭤보고 싶은 거. 무슨 뭐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서 뭐 사람들한테 제재를 가했다. 이게 진짜 그 제재가 당하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중국한테 진짜 이 뼈아픈 제재인가요? 미국한테 말씀드립니다. 저 중국 입장에서나 중국이 그래서 똑같이 또 11명 숫자까지 맞춰가면서 또 하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타격을 주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런 타격적인 부분은 크진 않을 거라 보는데 일단은 저는 그 미중 간의 관계가 이제 아까 부부 간의 이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미중 간의 관계는 계속 적과의 동침이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계속 동침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을 계속 해왔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레드라인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대변인들 목소리가 유하게 가지만 선택하는 단어가 매우 강하게 나아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것은 이제 미국이 중국 입장에서 범위를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중국이라 안 하고 중공이라고 부른다든가, 주석이라 안 하고 총석이라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부분들은 이제는 어느 같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투키디데스 함정, 그러니까 핵공국과 신흥국이 이제 이게 이미 본격화됐는데. 이제 미국은 어디까지 가려면 투키디데스 함정은 미국 입장에서 별로 안 좋은 거였다고요. 안 좋은 거인데 이제 미국의 칼을 어떻게 보냐면 그 우리가 이제 그리스네에다 타키투스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결국 지도자가 밑에 있는 백성들을 한테 믿음을 못 주면 떠나가는 것. 뭘 해도 안 믿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중국을 타키투스의 함정으로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그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중국은 그건 안 되지.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중국 인터넷 시장을 개방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건 다 오케이. 근데 넘어야 될 선을 넘어니까 닫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묘한 그 가이드라인의 선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까지 왔다라는 것은 이제 뭐 백악관도 이야기했고 하는 걸 보면 넘어오고 이제는 이제 적대 국가로서의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적과의 동침이면 적대 국까지 간다. 하지만 우리가 시장이 걱정하는 정말 이제 뭐 남중국 해가지고 한판 붙고 뭐 그러니까 이까지는 서로가 지금 다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런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사전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을 닫더라도 우리끼리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문을 열고 제대로 한번 붙고 한 부분인데 어쨌든 그거는 기업의 하나의 목소리이고 중국 공산당이 생각하는 9,300만 명의 공산당원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지도부가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번 올리고 지우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시속 게임 뉘앙스를 잘 짚고 가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시장에서 그런 것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의원님께는 일단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주간 전망대에서 뭐 시장이 더 갈까요 말까요 어느 섹터가 더 유망할까요 이런 얘기를 벗어나서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을 갖다가 이슈로 잡았는데 지금 어차피 전략을 하시든 시황을 하는 쪽이든 간에 이게 지금 실제 시장에서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까?
예, 뭐 신경이 안 쓴다라는 표현을 쓰긴 좀 어렵긴 하지만, 근데 저희가 이번 주식시장이 아시겠지만 2,400을 2년 글쎄. 4개월 만에 넘었습니다. 예. 근데 보시면 이게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기 이전 순으로 사실 복원된 수준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미중 무역 갈등에 가장 이제 피해를 봤던 부분들이고 올해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더 격화되고 있는 양상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자체가 그러한 것들을 약간은 좀 무시하고 갈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이 싸움 자체가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은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이 이제 좀 파악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결국 이 미 대선이 사실은 이제 코앞에 다가온 부분. 그러니까 사실 요번에 바이든이 될지 이제 트럼프가 될지는 사실 뭐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 이제 바이든 자체가 최근에 조금 어쨌거나 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미중 무역 갈등은 뭐 이건 기술 전쟁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가긴 하겠지만 그 양측의 어떤 협상 과정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조금은 질서정연하게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바이든 후보가 얘기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어메리칸 퍼스트를 포기하겠다, 다자간 체제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얘기 자체는 어떤 미중 간의 어떤 협상 과정 자체가 조금 이제 그동안 어떤 불규칙한 과정 속에서 좀 정상화되는 과정 쪽으로 좀 갈 수도 있는 기회가 조금 엿보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러한 것들을 시장이 요 미중 무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자체를 다소는 조금 외면하고 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가. 그것이 사실은 또 한 번 보이는 게 사실은 저는 위안화 환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미중 무역 갈등이 한참 때 위안화가 그냥 약세가 갔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위안화가 불구하고. 사실은 강세로 가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을 보는 관점이 일단은 좀 두고 보자라는 어떤 심리가 좀 깔려 있는 게 아니겠나 보고 시장은 제가 볼 때 그런 내성이 많이 생겼다니까. 예, 그다음에 내성. 지금 9월 15일 다음에서 이제 협상 그 이제 하잖아요. 아, 만나는데 류호가 건너가는 거 맞나요? 화상회를 합니다. 화상으로. 예, 화상으로 이제 15일 날 하는데 그 점검 회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 다 들어보면 지금 백악관에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중국은 잘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2천억 불을 내년까지 사야 되는데 지금 뭐 에너지 뭐 진도율은 많이 농산물.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최근까지. 근데 그건 핑계거리가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거 할 때 예측을 하고 할 때 중국이 지킬 것이냐. 중국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핑계를 대면서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좀 지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미국 내에서 하는 분은 진도는 늦지만 계속 지켜가고 있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막 싸우고 있지만 지금까지 진도 점검을 보면 뭐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지켜가고 있고 중국 잘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 11월이 관건입니다. 어느 정도가 지금 올해 한 1,300억 불 정도를 땡겨줘야 되거든요. 내년 2천억 불 하려면. 근데 이게 11월 달 관건에서 왔다리 갔다 할 겁니다. 진도가 안 빠진 이유도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 11월 예, 여러 가지를 보고. 안 교수님, 나오신 김에 우리 유튜브에 보면 뭐 중국 관련해서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채널들이. 그래서 조금 뭐 안 교수님이라고 다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몇 가지 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의문이에요. 네. 진짜 중국에는 이제 코로나 다 잡혔나? 그다음 두 그렇죠. 번째, 이제 홍수 괜찮나? 네. 산사댐 무너진다고 한 몇 날 며칠 갔다가 그것만 본 적이 있는데 산사댐 개안나? 네. 그리고 뭐 베이다이어에서 지금 시진핑 물러나라는 뭐 원로들의 압력이 있네 이런 소리도 막 들리고 어디까지가 팩트입니까? 뭐 제가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 자체가 뭐 팩터라고 말하기는 글쎄. 힘들어요. 근데 네.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그 이런 것들을 그 글자를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외국인이 읽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 그런 걸 맞춰서 조각조각 맞춰서 보는 거죠. 네. 근데 그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저는 어떻게 그거 일선의 자료를 파악하냐면 코로나. 네. 우리 그 동창들이 웨이챗 그룹이 있잖아요. 아, 예, 예. 걔네들은 그냥 우리 동창끼리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 그 대련이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최근에. 근데 대련에 제 동창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아파트 전체를 봉쇄한 거예요. 못 나와요. 아예 못 나오게. 왜 한 명이 발생했다 이러면 그 아파트를 다 봉쇄해버려요. 글쎄, 전체가 아예 못 나와. 철문으로 뭐. 예, 못 나오게 해요. 그래서 근데 제 친구가 거기 발생해서 2주 동안 얘가 대련에 제일 큰 국유회사 다니는 애인데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도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온다. 그래서 2주 동안 거기 갇혀 있었는데 나올 때
막 그 박수 치고 또 거기서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 이러면서 이런 걸 다 올려요 생생하게. 네. 그래서 그 옛날에 흑룡강세 심각해질 때도 이렇게 올리고 왜 그런 걸 보고 파악하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제 동창들이 올린 거 보니까 한국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정상 생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체육관도 가고 헬스장도 가고 운동하고 마스크 끼고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 이런 우리가 뭐 이런 오락시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노래하는 거 네. 다 이렇게 문을 열고 네. 한국처럼 이렇게 생활 방역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근데 한국처럼 또 이렇게 집단 발생은 계속 존재하는 거죠. 네. 계속. 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래도 항공기를 열려고 하잖아요. 이번에 비자도 이제 한국 비자도 내주고 예. 있고 중국 대사관에서 예. 그래서 확실한 거는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SNS에 이런 거는 뭐 가짜가 아니잖아요, 걔네들. 그래서 그렇게 파악하는 거고 그 사시아땅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그 수리 과학자들 있잖아요, 네. 그 수리 공정. 네. 그분들이 그 대만에 계시는 분들이고 원래 대륙 학자인데 대만에 가셨고 미국에 가시고 이런 수리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중국의 학자였다가 뭐 또 여러 가지 원인을 이렇게 가진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 보면 그게 중심이 이동이 이미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붕괴될 위험이 높다라는 높다.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을 지금 그 농밭에다 다 풀었거든요. 뒤에는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네. 농촌을 희생하고 도시를 구한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식량 위기가 굉장히 지금 중국이 가장 큰 이슈예요. 그래서 요즘에 중국 식당들에서는 중국 가보셨잖아요. 네. 그 거기 식당 가면 음식이 진수서찬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예. 요즘에는 음식을 남기면 안 되고요. 다 갖고 가게 하고 예를 들면 10명이 갔으면 9명만 주문하게 하고 아하. 어제는 그 관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거 봐서는 홍수재해가 심하다. 특히 심하다. 식량 위기로서 왜냐면 지금 이번에 재해 이번 그게 중국의 식량 생산의 50% 이상 자제하는 게 다 홍수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세 개한테 답한 것 같은데 하나 또 있어요. 베이다요. 베이다는 제가 거기 현장에 없고 어. SNS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렇게 나오는 걸 종합해 보면 확실한 거는 그 시진핑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큰 거는 맞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중국의 0.1%들 재산이 다 해외에 있거든요. 해외. 그렇겠죠. 제일 핵심 중에 예, 엘리트들이. 예, 근데 예. 지금 홍콩부터 시작해서 자산을 동결하고 있잖아요. 예. 신강, 티베.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 해외에서 다 동결된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압력이 분명히 엄청 큰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미국이 지금 원하는 아까 다키투스 함정을 몰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심지어도 지금 느끼기 시작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공자님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신 분립, 신뢰가 없으면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군사, 식량, 믿음. 근데 믿음이 멀어지면 전쟁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감지가 된다고 했다는 부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거는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그걸 존재한다는 것은 미국도 안다. 안다라는 것은 계속 그걸 아픈 데를 쳐야 되는 거죠. 계속 두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그까지 치면 넘어온 거잖아. 그죠? 내부 문제까지.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반격이 되고 이제 미중계 혼란 속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제가 기억하기에 분명히 2년 전인가요? 2년 전이라고 최근에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무신분립 공자님 말씀 보고. 네. 그 말의 의미는 분명히 자기가 느끼고 있다라는. 대만 건드리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홍콩을 왜 그걸 하겠어요? 홍콩을 하는 이유는 홍콩에 물으면 대만도 같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국 일제라는 게 그러니까 일국양제. 일국양제. 일국양제라는 것은 덩샤오핑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방송 때 한번 하는 거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덩샤오에서 이국양제 이거죠. 일국양제 원 차이나 투 시스템인데 그게 출발이 뭐냐면 결국 타이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예. 타이완을 협수하기는 결국은 두 개 시스템 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 홍콩이 무너지면 그럼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이 때문에 타이완까지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까 타이완 문제는 아예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홍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홍콩이 미국과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은 타이완 문제도 마찬가지 본다라는 거지. 홍콩이 무너지면 타이완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홍콩은 자체를 저는 예전에 다른 방송에 했지만 택도 없다.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 역사 속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중국 역사 속에서 왜 분리되고 통일되고 분리되고 통일되고 그러니까 가장 그런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신강 위구르 지금 미국이 지금 3차까지 해서 지금 한 48개 기업들 블랙리스트 올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처음에는 1차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안면 인식 기업들 한다는 기업들 다 지금 올렸고 지금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더 확대를 내가 했는데 그 기업들 결국 이렇게 신강 위구르 한다 하더라도 신강 위구르는 중국 자기들 이제 내정이거든요. 신강 위구르가 무너지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택도 없는 이야기라는 거지. 그 미국이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택도 없는 이야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물건을 많이 사고 오케이. 하고 예. 그러니까 뭐 기업적인 부분에서 시장을 열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계속 조율해 나가서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면 이제 알겠습니다. 복잡해질 그래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안 교수님한테 한 번만 더. 기본적으로 미중 갈등이라는 이 이슈를 갖다 우리가 쫓아감에 있어서 중국이 가끔씩 얘기하는 절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이 뭐예요?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것.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하고 중국 간의 그 싸움은 대리인 싸움이거든요. 대리인. 그러니까 두 나라가 다 이 의사결정하는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네. 미국의 엘리트 조직이 지금 이 트럼프를 영향 주는 의사결정 영향 주는 이해 관계 집단이 세 그룹이 있어요. 네. 하나는 문희 씨 같은 이런 월가의 자본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아하. 완전 중국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문희 씨는 월가 자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월가는 중국을 완전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 우리는 비즈니스 해야 되는 상대다. 그래서 이해 관계가 우선이다. 이익이 이파. 이게 트럼프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합니까? 한파는 뭐냐면 이 우리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인권이 중요하고 이거 국회에 주로 많이 포진돼 있어요. 네. 인권, 민주주의 이런 네. 게 우리는 중국을 비즈니스로 중요하지가 않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악으로서 존재한 인권을 무시하고 이런 민주주의 이런 걸 인류의 보편적 가치도 안 하는 독재 국가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완전 그냥 중국이면 no, 완전 no. 이런 사람들이 또 옆에 있고 예를 들면 그 나바로 같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한 파는 뭐냐면 전략적 파예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이런 파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세 파가 지금 트럼프를 옆에서 해요. 트럼프가 어떤 데는 이렇게 갔다가 어떤 데는 이렇게 간 여기가 여기에 있어요. 네, 예. 근데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도. 근데 중국은 확률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뭐 그 공산당 내부 권력 파는 세파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미국 뭐 태자당, 뭐 공청당, 뭐 예, 상하이. 그거 빼고 그냥 중국의 엘리트는 예. 0.1% 엘리트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친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아직도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과의 문제를 그러니까 뭐 제가 량짠이라고 표현하는데 절대 미국하고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게 중국어로 아까 중국어로 해주면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럼 미안하지만 해주면 부퍼라고 해서 싸우는데 절대 째개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 막 싸우지만 이혼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이혼 동장은 안 찍는 거예요. 오늘 그 컨셉이 딱 꽂히네. 예. 그래서 중국은 세파가 아니고 실제는 엘리트일수록 친미해요. 왜냐면 자기 자녀가 다 미국에서 공부하거든요. 뭐 재산도 다 그쪽에 다 있을 거기 있고 거고. 자녀 예. 다 거기 있고. 그래서 지금도 미국 문제를 뭐냐면 달라는 걸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걔네 이런 거 달라면 안 돼요. 공산당의 목숨을 달라면 안 되는 거죠. 목숨을 말라는 게 핵심 이익이죠. 근데 그중에 그게 핵심이 인터넷 같은 게 있는 거죠. 이거는 언론을 장악해버리는 거잖아요. 언론을. 다른 건 다 오케이. 근데 그래서 이번에 그 틱톡이 뒤에 뭐 하시겠지만 어쨌든 틱톡도 그런 이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목숨하고 그게 2단계 합의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네, 2단계에.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공산당의 목숨이 뭐가 있냐면 3개예요. 국유기업. 절대 통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럼 WTO가 가입을 해서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중국 정부가 WTO의 국유기업 관련 보조서 이런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국유기업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우리 군대라는 게 있잖아요. 네. 중국은 국군이 아니라 당군이거든요. 당군. 군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을 존재한다고 딱 적혀져 있어요.
당군. 네, 그래서 이 세 개로 공산당의 안정적인 정치가 유지가 되는데 그중에 언론이 인터넷이 IT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절대 양보 못하는 거죠. 네. 그 덩샤오핑 발음이 되게 좋으네요. 비슷해요? 아주 네. 아주 좋아요. 그럼 그 등소평 할배가 얘기하셨던 도광양회 그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나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튀지 마라. 튀지 마라. 그게 더 확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자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뭉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하면서 계속 왜 해자 그런 말이 회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광양회가 사실 도광양을 하면서 이까지 왔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비하면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이라든지 일대일로라든지 이런 거는 등소평의 그 유언과는 좀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 많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자가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그때는 그렇게 그게 통했는데 이게 이 정도 덩치가 오면 24, 20대도 없습니다. 지금 뭐 24, 20대도 없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그만큼 성장을 해갖고 다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더 알아가기 때문에 더 안을 더 보게 되는 부분들이고 뭐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커졌다라는 게 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러니까 모든 산업과 혼자 보면 다 그러니까 뭐 오늘 뭐 틱톡 뭐 화웨이 여러 가지 오늘 이슈가 지금 오늘 토론하는 게 있는데 보면 다 뭐 1, 2등이 다 미국, 중국이에요. 미국, 중국 뭘 가도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미국,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차이가 많은데 지금 다 근사하게 왔다고.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작년 19년도에 세계 포춘에서 500대 기업들 순위를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이 121개, 중국이 홍콩 포함해서 139개, 119개. 예. 근데 거기도 이제 IT 기업이 많이 포진했죠. 그 틱톡이지만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뭐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세계 지식재산권국이고 그거는 국제 PCT 특허를 보더라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어요. 뭐 기업으로 봐서 화웨이가 더 많습니다. 우리 삼성보다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이걸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위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와이포가 이야기했다고요. 세계 지적재산기구에서. 그러니까 모든 업종들 제가 지금 뭐 다 그러니까 모든 업종의 1, 2등이 중에서 다 중국은 들어가요. 어떠한 분야도. 자꾸 중국어가 들려나 와이퍼가 아까 와이퍼라고 외할머니. 그렇죠. 와이퍼라는 게 외할머니. 중국어 하는 것처럼 들렸어. 그러니까, 근데 등소평이 재밌는 분이세요. 그분이 원래 못했던 건 같이 1세대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2세대 정도라고 했거든요. 거기서 마치 마오쩌둥의 후배인 척. 네, 도광양회라는 게 왜 나온 이 사람이 이게 사실 이 사람이 진짜 고수인 거죠. 우리 벼는 읽을수록 머리를 숙이잖아요. 벼. 네. 원래는 그래야 되거든요. 네. 중국이 전략이 그렇지 않고 원래 벼처럼 클수록 겸손했으면 오히려 더 대단한 국가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조금 왜냐면 이게 지금 시진핑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트럼프 옆에 세 집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시진핑의 이 쯔낭토안, 이 싱크탱크 사람들이 중국 표현을 하면 공농병단이라 해요. 공농병단. 옛날에 문화대혁명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향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는 안 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다 류호도 그런 사람이 전통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까지가 이런 사람이 사실 리커창 말고는 없어요. 지금 상무위원 대부분이 다 공농병단의 출신들은 문화대혁명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체제, 크게 보이는 거. 교수님 그 중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큰 그림. 어지간한 데가 제가 살짝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공부 안 하고 뭐 어문질 하던 사람들이 제가 아까 끊어지는데 이게 그래서 숨길 수 없다 했는데 그런데 시진핑 이제 우리가 말하는 5세대 지도부 그러니까 마오쩌둥부터가 지금 5세대 지도부인데 그러니까 이걸 했는데 숨길 수 없지만 그런데 유난히 시진핑 주석이 튀었죠. 네. 그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인 것은 내가 이제 업적 부분에서 봤을 때 중국 경제를 총설계한 사람이 덩샤오핑이고, 그러니까 후진타오 있을 때 보면 WTO 가입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권하는 게 중국을 왜 WTO 가입시켰어? 내가 원했어, 너가 하라고 그랬어, 같이 했잖아. 미국과 중국이 네가 나를 원했고 내가 너를 원했던 것뿐이야.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기 때문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제 각 그 지도부마다 나름의 경제적인 나름의 우리가 말하는 레퍼런스 업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 넘버 2과 G2까지 올라왔다고요. 그럼 여기서 내가 뭘 그리지? 5세 지도부 나 시진핑 위해서 뭘 하나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 그러기 위해서 뭘 하나 아젠다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국가적인 아젠다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 지도 아까 당에 했지만 당마다 당장에 들어가기 위한 그 사람의 하나의 키워드인 아젠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수식하는 용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뭘 할 건데 이까지 왔는데 그럼 뭐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중화민족의 부흥. 야,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나라 때 우리가 세계 전체 GDP의 32.9%까지 한 나라야. 왜 이렇게 됐지? 우리 다시 부흥할 수 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화민족의 부흥. 그게 뭡니까? 중국 멍, 그죠? 중국 멍, 차이니즈 드림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아젠다를 책사리 다 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아까 그래서 중국 제조 2025든 뭐가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튄 거죠. 그런 부분들이 뭐 어차피 숨길 수는 없지만 그것까지 팀에서 이제 근데 어쩔 수 없는 다가와야 되는. 안 교수님이 부부 싸움으로 해서 싸우되 깨지지는 않는다. 그거. 근데 또 이렇게 이 미중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 맨날 이 형님 하던 애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기술력의 문제입니다. 예. 우리 안 교수님 하신 말씀 중에 화편의 신용이요, 화편은 또 기술이다. 그것도 굉장히 저는 뭐 인사이트 있는 말씀이었는데, 자 그러면은 예, 지금 어디까지 따라온 거예요? 세 분 다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우리 박 의원님 먼저.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이제 뭐 IT나 뭐 전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1, 2위 업체가 거의 이제 왔다고 했지만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은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지는, 그러니까 약간의 뭐 몇 년의 좀 시차는 분명히 좀 저는 있다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 그 시차에 줄이는 속도 자체가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또 빨라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거를 사실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우리가 뭐 1차 산업혁명, 뭐 2차 산업 이렇게 보면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새로운 변화, 패러다임이 변화됐을 때 새로운 패권국이 항상 등장을 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4차 산업이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뭐 디지털 경제, 뭐 플랫폼 경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미국이 자칫 중국에 먹힐 수도 있는, 앞으로 그게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청와대에서 전공이 이제 이 기술경 쪽으로 했기 때문에 관심이 네. 많고 네. 제가 이제 곧 나온 책도 이런 주제로 워낙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 뭐 중국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뭐 그러면 하나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이제 말씀드리면 진짜 그건 제가 들을 사례도 많고 케이스도 많고, 그러니까 뭐 리버스 혁신을 통해서 중국이 어떻게 미국을 따라잡고 있는지 그 케이스, 뭐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빅뱅 차이나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틱톡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리버스 혁신이라는 게 신흥국에서 만들어진 게 지금 선진국으로 지금 퍼져가는 형상들. 아 리버스. 예, 그런 부분들. 네. 그다음 우리가 파괴적 혁신이랑 또 다른 거죠. 완전히 모든 시장들이 바뀌어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막 생겨나죠. 어떻게 중국에서 만든 앱들이 미국 애들이 흥분하고 난리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파괴적 혁신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카피 투 차이나였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이 다 카피를 해왔던 모든 IT 기업들이 미국 걸 해가지고 다 카피를 해왔어요, 해왔던. 근데 지금 요즘 유행하는 말이 그냥 카피 from China예요. 중국에서 뺏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모바일 결제된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뭐 위챗에 나왔을 때 위챗에 있는 하나의 미니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정시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서 그 안에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애들이 이거 뭐였지?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비슷하게 자기들이 또 만들고 있어요. 미국 애들이 저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매우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아까 어디까지 왔냐 물어보시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것을 정형화시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많습니다. 그 리버스 혁신을 통해서 중국 혁신을 나름 혁신을 하고 있고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하고 빅뱅 차이나.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케이스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은데 중국의 기술 혁신은 크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성장했냐? 78년 개혁 개방하고 시장과 기술의 맞바꿈. 우리 시장 줄게 들어와. 그러니까 시장 환기술이라고 합니다. 시장과 기술의 맞바꿈. 글로벌 중국 시장을 보고 기업들이 기술 들고 들어가는 거죠. 엄청 많. 그래서 세계 그러니까 기업들을 빨아들였다고 했잖아요. 중국. 네. 그러니까 중국에 한 92만 개, 3만 개의 외국 기업들이 있죠. 중국 시장을 보고 들어갔던. 네. 그러니까 그게 초창기 때 시장 환기술, 시장과 기술의 맞바꿈.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계가 잘 안 줘요. 외국 기업들이 기술을 안 주니까 안 되겠네. 안 되겠다. 우리 이제 보니까 세계 외환보유고 세계 1등 하니까 나가자. 고 글로벌 하자. 그게 이제 조추치라는 걸 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사들이는 거죠. 다 샀죠. 우리는 뭐 옛날에 우리 자동차 사고 미국은 못 사게 하죠. 야, 다른 데는 팔아도 절대 중국한테 팔면 안 된다. 예.
그게 이제 나가자라는 고 글로벌의 개념이었고 세 번째가 이제 말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좀 전문 용어로 하면 이제 리프로밍이라고 하는데 기술적 건너뛰기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이걸 인수를 하면서 보통은 스텝 바이 스텝 바이로 기술을 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VTR 시장이 있었잖아요. VTR. VTR 우리게 10% 1,000원, 9% 500원 아시죠? 네. 딱 오네. 네, 딱 오네. 집어넣고. 지금 있습니까? 없죠. 네, 다 DVD 띄워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VTR 시장이 없었죠. 바로 점프를 했죠. DVD로. 아예 VTR 네. 단계가 그러니까 없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술적 건너뛰임을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늦은 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점프를 해나갑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이 그런 거 우리가 앞으로 중국이 디지털 지금 어차피 우리가 미국을 따라갈 때 조용히 따라가 튀지 마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미래 혁신 그러니까 디지털 위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걸 아니고는 계속 우리는 기술 독립 뭐 기술 종속 어떻게 할 건데 이거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기술적 건너뛰면 자꾸 미국이 막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마지막 단계 하고 있는 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개방형 오픈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기업들,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매우 관심을 좀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중국에 이제 우리가 중국의 소부장을 많이 팔았잖아요. 부품 소재 부분들을 중간재가 80% 되는데 거기 보면 그러니까 반도체를 포함하는데 특히 디스플레이 같은 소부장 부분들이 BOE가 건물 하나 지으면 전부 다 우리가 다 넣었다고 그러다. 근데 중국의 디스플레이 공장 하나 지으면 아시겠지만 기업은 한 5%밖에 안 냅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펀드 해가지고 95%는 전부 다 외부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조건을,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조건이 들어옵니다. 야, BOE, 잘 들어. 지금 지을 건데, 이제는 앞으로 이제 다, 니 5%막 우리가 다 해줄 건데, 앞으로 내가 보니까 안에 들어가는, 이 공간, 여기 들어가는 부품 설비 이런 것들,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도 좀 하더라 보니까, 야, 한국에 있는 좀 기존에 있는 기업들 조금씩 바꿔라. 드러내고, 넣어라. 무슨 말이냐. 중국의 BOE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있는 이런 부품 설비들이 같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이 제가 대표적인 지금 이 디스플레이 산업의 예를 든 거지만 다른 분야도 지금 중국 공산당이 나서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른 예를 들면 또 많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어떻게 중소기업들, 스타트업을 같이 키워오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에 의해서 이제 물론 자기도 큽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한때 성장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이야기한 대한민국에서 이야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야 된다. 중소기업 한계가 있지 않냐. 대기업들 끌어줘야지. 근데 대기업은 움직여 덩치가 크니까 빠르지 않잖아. 여기 있는 중소기업들의 스타트업의 그런 것들을 빨리 공급시키는 거야. 이런 플랫폼을 열어주는 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 더 커져가는 거야.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데 거기 해당되는 사례들이 엄청 많다. 근데 그게 지금 튀는 것들이 미국이 봤을 때 안 되겠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씩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지, 이거. 예. 이렇게 쫓아가는데 이렇게 쫓아가니까 이제 곧 따라 붙는다는 거고 잘못하면 추월도 가능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제 결국 디지털 화폐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좀 개념 잡기가 어려웠다가 요즘은 조금 여기저기 가서 자꾸 듣고 뭐 박 교수님하고도 방송하다가 또 개념 잡고 하니까 대충은 알겠어요. 대충은 알겠는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걸로 디지털 위안을 만들고 미국도 그러면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 해서 한다면은 지금의 이 기축통화의 달러 지위를 갖다가 약화시키고 중국이 따라 붙을 수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우리 박 의원님 한 달 전인가 더 리포트 쓰셨잖아요. 예, 뭐 사실 뭐 저보다 더 전문가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앞에서 디지털 화폐를 특히 이제 중국 디지털 화폐를 얘기하는 게 사실 좀 그렇긴 한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왜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이제 서두르냐라는 부분 자체는 아까 뭐 중국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또 산업의 디지털 전환 이러한 것들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도 사실 그런 디지털 화폐가 사실 좀 필요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이 계속 위안화의 어떤 국제화를 사실은 계속 추진해 왔지만 사실 그게 생각만큼은 전 잘 안 됐다고 좀 보고 현재까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뭐 미국과 계속해서 경쟁해 나가려고 한다라면 사실 기축통화국 지위에 사실은 올라가야 사실 공정한 게임, 그러니까 평등한 게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최근에 이제 미국이 계속 중국한테 뭐 제재를 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제재가 뭐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게 뭐 금융기관의 제재라든지 네. 최악의 경우는 뭐 달러망에서 뭐 배제를 시키는 뭐 이런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까지도 사실 얘기하시는 너 거죠. 스위프트 못 써 이거? 예, 뭐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 자체적으로 어떤 그러한 기축통화국으로서 역할이 있어야
사실은 뭐 중국 경기가 어떤 미국의 견제에도 사실 이게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중국 나름대로 이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통화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긴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러한 통화의 국제화에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결제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 사실은 이 국제적으로 뭔가 결제 통화가 돼야 사실은 그게 국제 통화로서 이제 지위를 이제 역할을 하는데 뭐 우리가 리브라도 사실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했던 걸 미국 의회가 막았던 것들 자체가 그게 사실은 리브라가 전 세계 기업들을 묶어서 사실은 결제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국제 통화가 되는 거니까 그러한 것들을 사실 우려해서 사실은 막은 거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중국이 지금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화교기업 전 세계 화교기업을 묶어서 그거를 결제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갑작스럽게 달러를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통화로 사실 좀 부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저는 그러한 어떤 기축 통화 측면에서는 그러한 쪽이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좀 노리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쪽에 자체적으로 투자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안 교수님 보시기에 디지털 화폐 싸움은 중국한테 승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이슈예요. 그러니까 네. 그 중국이 2008년이 금융위기 겪으면서 예. 그때 외환보유액 중에 90% 거의 되게 그 달러 국채를 갖고 있었어요. 중국이. 예. 근데 예.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내면 그 달러 국채가 종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느낀 거죠. 우리 인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노동을 팔아서 돈 엄청 달러 벌어왔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국채를 들고 있는 한 그냥 종이장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때 위안화 국제화를 2009년에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DCP하고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DCP? 예,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 예, 이제 그 일렉트릭 다른 나라에서는 CBDC라고 하는데 중국은 DCP라고 표현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위안화 국제화 DCP 조금 갈라서 말씀드리면 근데 어떤 통화가 국제화되고 안 되고는 뭐에 결정되냐면 신용에서 결정돼요. 근데 미국 달러를 보면 미국 달러 신용이 이게 뭐죠? 과거에는 금본위제였잖아요. 네. 금태화. 후에는 뭐였죠? 석유 결제를 매칭시켜 놨잖아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만이 예. 가격 표시되고 석유만이 달러로 결제되게. 그래서 그때는 석유가 본위제인 거예요. 사실 지금 달러가 석유가 본위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 달러 신용으로는 안 되는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누가 믿어요. 근데 그 뒤에 석유가 원자재 결제를 다 달러로 하니까 프라이싱 기능이니까 전 세계 물건이 달러로 결제되니까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트로 달러 갈 때구나. 그렇죠. 그러면 자 다음에 달러가 만약에 지금 석유가 만약에 위안화로 결제돼 앞으로. 앞으로.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두바이하고 위안화 결제를 다 사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란하고 지금 미국 관계 나쁘니까 이란하고 지금 엄청 쿵짝쿵짝 친해요. 근데 이란에서 지금 또 위안화로 결제한다 이미 말했어요. 결국 중국이 전 세계 제일 큰 석유 수입 국가예요. 그러면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파워가 있잖아, 시장 파워. 그러면 내가 시장인데 위안화 결제는 안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파워가 있으니까 위안화 결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석유 본위제를 빼앗길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예, 예를 들면. 근데 그걸 떠나서 안 뺏기다 할 때 위안화 국제화의 본위제는 뭐냐? 뒤에 무슨 신용으로 글쎄, 받쳐주냐? 위안은 뒤에 뭐가 있냐고.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럼 중국이 앞으로 치고 나올 수 있는 게 결국 독일하고 일본의 모델인 거죠. 엔화하고 마르크 모델인데 자체 기술력이 상승해가지고 전 세계가 환율이란 건 뭐죠? 그 나라에 대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으면 그 나라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기술력인 거예요, 결국. 그러면 이제 앞에 돌아간 것처럼 중국이 기술이 어느 만큼 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네. 핵심이에요. 네. 그러면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5G 영역에서 무선 통신 쪽에서는 화웨이가 이미 치고 왔어요. 네. 1위예요. 네. 폴라 시스템 지금 앞으로 5G 무조건 화웨이한테 돈 줘야 돼요. 라이센싱비를 내고 해야 돼요. 길비를. 그게 첫째. 그다음에 AI 쪽. AI. 중국이 특허를 미국에 거의 2배 넘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AI가 발달할 이유가 있어요. 빅데이터가 중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싸움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중국이 좀 전형적인 자연 우세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미래 4차 산업의 그런 머릿수가 아니에요. 어쨌든. 무엇입니까? 단순히 머릿수는 아니다. 아니다. 근데 풀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그런 뜻이고요. 근데 저는 아까 기술이 어디까지 왔냐. 한마디로 말하면 없어요. 기술이. 이제 이런 거 빼고 화웨이 빼고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못 쓰게 하면 오늘로 파산해요, 중국은. 이건 결론이에요. 근데 그래서 내 미국이 아직도 파산시킬 생각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미국도 역시 양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뭐라고요? 미국도 중국을 죽일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아. 왜냐하면 미국도 이해관계가 이번에 그 퀄컴이 지금 중국에 계속 로비하고 있잖아. 미국에 로비하고 있잖아. 퀄컴 화웨이하고 거래하겠다고 지금. 예. 그것처럼 절대 못 갈라진다니까. 아. 량잔이라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기술은 지금은 제 보기에는 중국이 앞으로 만약에 지금 시진핑이 하는 방향으로 하면 기술을 절대 못 가져가요. 왜냐하면 중국의 핵심의 주체가 놀랍게도 국유기업이나 이런 애들 아니고 민영기업이에요. 중국 특허의 75%를 민영기업이 예. 갖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민영기업들이 파이낸싱이 안 돼요. 아. 여러 가지 이유. 중국 주로 은행 중심인데 은행이 다 국유기업한테 주고 아. 쟤네끼리 관시로 아. 하고 실제로 민영을 못 가고 하고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85%로 너무 국유기업이 본토 발음이 무너졌고 나니까 관시. 관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민영기업이 지금 핵심이 주체가 그동안 장점이하고 시도할 때 막 그게 알리바바 텐센트 스토리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시진핑 정부 와서 민영기업이 거의 토화된 거예요. 핵심이 주체가 국유기업 잔악게 죽어도 핵심 못해요. 아니 공무원 조직을 핵심한다는 거짓말이에요. 마윈도 실컷 회사 잘 키워놓고 뺏긴 거 아닙니까? 아닌 말로. 그거는 우리 박 교수한테 하시면 제가 말하기에 너무 민감한 문제예요. 박 교수님도 말씀 안 하시겠다. 예, 제가 말했습니다. 예, 그냥. 그래서 예. 그런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기술 싸움하면 지금은 절대 상대가 안 돼요. 100%.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면 제가 있는 미국은 중국을 죽이겠다가 아니라 시장 원리로 가자 이거예요. 뭐로? 1대1. 시장 1대1 시장. 원리로? 시장이 되려면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 공평, 투명. 니네는 문 다 닫아놓고 내내 돈 벌고 혼자 다 벌게 하고 밖에 나온 우리는 완전 다 이렇게 같이 벌고 이게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지. 이거 다 열어라 이거지. 근데 중국 아직 자신감이 없는 거죠. 자신감이 없잖아요. 다 열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번에 틱톡 때문에 조금 자신감이 올랐죠. 틱톡이 해외에서도 먹히네. 틱톡이. 조금 자신감인데 사실 저는 틱톡도 그렇고 알리바바도 그렇고 텐센트도 그렇고 기술이 자기 기술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자기 게 IP 없어요. 그냥 외국에서 했던 걸 그냥 갖고 가서 중국의 그 아까 말하는 그런 제가 CR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커스터머 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그런 그러니까 중국이 뭘 잘하냐면 비즈니스를 잘해요. 모델 짜고 경영 뭐 이렇게 부채 가지고 중싸움 맞게 또 머릿속 규모의 경제로 해서 신속한 상용화를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기 IP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후에 규모가 커지니까 돈이 있으니까 해외에 나가서 인수합병하면서 IP를 사오기 시작했죠. 근데 그 길이 지금 막힌 거죠. 이제 하지 말라 이거죠, 미국이. 그런 거죠. 그 디지털 화폐 부분에서는 이제 그거 까먹어요, 말하다가. 하세요. 아니, 하고 시간 있으면 할게.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지금 했는데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치고 가야죠. 그러니까 미래 금융 테크 부분들 어차피 다른 건 어차피 금융의 선진국의 부분에서 뭐 영국, 미국 부분에 다 있는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일단 앞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남는 거고 그게 종속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간절한 거지 중국 공장. 간절하다. 근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또 저도 이제 말씀드릴 게 많긴 한데 지금 일단은 지금 디지털 화폐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그래서 중국이 좀 앞서가는 거 2014년도부터 디지털 화폐를 하기 시작했고 인민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서 관련 특허도 뭐 100개씩 관련된 만들었는데 계속 해오고 있었다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DCP라는 것은 중국판 디지털 이제 위안화인데 이게 지금 그 전에는 사실 미국도 한국도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올 6월 달에 70주년 한국은행에서 새롭게 지금 이제 해야 되겠다. 야, 이 분위기가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거였고 이게 리버라가 처음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버라가 작년에 미 하원 그 청문회에서도 아니 이렇게 안 하면 패권 중국 넘어갑니다. 디지털 앞으로 그 전자화폐 부분에서는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도 우리가 달러 패권인데 그러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이제 미 연준 파월 의장도 야 이거 좀 한번 연구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된 거고. 한번 해보자 하는데 미국 하기 전부터 이제 유럽과 이런 데서 우리가 BIS 결제은행이 먼저 연구를 만들고 근데 그때까지는 끼지 않았다고 미국이. 근데 분위기 심상치 않아요. 2월 달에부터 끼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지금 디지털 달러 재단까지 만들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급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물론 앞에 신용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 될 것이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먼저 글로벌로 가기 하기에는 분명히 제한적이니까 먼저 그리는 그림이 한중일, 홍콩을 엮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볼륨 포션대로 비중을 다 나눠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한중일, 홍콩 하니까 한국, 일본 뭐 우시오시아 그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사실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할 때 부분에서 있었던 부분들이고 아니 그 부분에서 교수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아니면 박 의원님도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까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중국은 일단 뭐 미국 다음으로 석유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 석유 갖다 원유 갖다 쓰면서 우리 위안으로 결제할게 받든 돈 말든지 안 받겠으면 우리는 너한테 안 사지 하면은 이게 주세요 위안. 그럼 적어도 받은 위안 가지고 어디 딴 데 가서 살 때 우리도 위안으로 주면 안 될까 하다 보면 이제 위안이 확산돼요. 그렇죠. 그러면 주요 통화. 그러면 좋은데 그렇죠. 우리도 그러면 디지털 원화를 만들었어요. 뭐 사우디나 쿠웨이트 가갖고 원유 사오면서 우리 원화 줄게 하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DCP도 CBDC도 그냥 하나의 형태. 옛날에 조개가 돈이었잖아요. 조개. 그러니까. 그거 똑같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예. 핸드폰에는 전자 지갑일 뿐이에요. 디지털 지갑에 있는 그냥 내 은행에 형태. 내 은행에 한 2천만 원 계좌하고 있으면 똑같아. 요 안에 2천만 원이 찍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이 돈도 우리가 합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사실 전자화를 이미 다 실현해서 우리 은행에는 계좌가 이미 전자 통화예요. 그래,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호주머니에 있는 이 세종대왕 있는 거 현금, DCP는 그냥 요거 대체한 거예요. 그렇지. 원래 예. 이제 말씀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원화는 국제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원화는 대내 국내에서만 쓰는 통화지 국경을 넘어가는 즉시 원화를 썼다 이러면 불법이에요. 그건 한국 법이 정한 거지 다른 나라에서 안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한국이 옛날에 제가 자본시장 연구했을 때 원화 국제화를 많이 연구했어요. 그게 외환관리법인가? 그렇죠. 외환관리법이에요. 그게 외환관리법이에요. 근데 중국은 반대예요. 중국은 대내에서 뭐 달러하고 다른 얘기가 있으신가 보네. 아니 이제 아니 제가 말한 게 법입니다. 저는 제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 법을 말하고 법을 있는. 말씀- 근데 중국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외환관리법에 대내에서는 민간이나 기업이 달러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아하. 자기 계좌로 중국 내에서는 뭐가 다 달러 있으면 무조건 위안으로 바꿔야 되네. 무조건 바꿔야 돼. 근데 밖에 중국은 여외를 풀었어요. 여기에서 위안화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원화는 우리가 지금 한국에 그러네. 여기서도 달러 계좌 갖고 그러네. 계시잖아요. 상관없잖아요. 맞아요. 밖에 나가 원화 계좌 갖고 있으면 불법이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그거는 DCP나 CBDC나 디지털 달러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요. 야 디지털 커런시 어쩌고 우리 같이 해보자 해갖고 홍콩, 일본, 한중일, 홍콩. 한중일, 홍콩 들어와 하실 때 그 얘기는 저거 위안 같이 쓰자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그까지는 나가진 않았고 지금 일단은 생각은 표준화라는 게 있잖아요. 기술적인 예. 표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동용이 돼야지만 인정을 하는 건데 그 표준화 부분을 리딩을 할 생각이 있는 건데 내가 다 할 생각은 없어.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우리 범위 안에서는 아까 그 비중에 따라서 비중을 좀 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물론 중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가겠지만 알겠습니다. 이거는 걸어가봐야 될 입장이고, 그러니까 우리만 일단은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 분위기가 워낙 급하게 돌아가니까 지금 한국은행도 부랴부랴 70주년 오늘 맞이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예, 제가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과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약간 걱정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예? 일단 골프 치고 샤워하고 나와가 이렇게 트렁크에다가 사과 박스에다가 옛날에 이렇게 맞아. 이래 로비다 갖고 할 때. 들어가십시오. 현금, 뭐 이래 현금. 갖고 하면 됐는데. 지금 못하지 앞으로는. 앞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네, 그렇죠. 이걸 하는 거예요. 투명성을 높이는 제가 거죠. 이제 네. 이게 모든 트랜잭션을 중앙이 다 볼 수 있으니까. 지하 금융을 예. 양성화하기 위해서 지하에 지금 돈이 몇십조 있잖아요. 그걸 다 나오라는 거죠. 그러네. 이거 리브라랑 비트코인 해가지고 제가 이게 분석 이게 표도 남기게 되면 제가 표를 그리고도 있는데 일단 그런 것도 좋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로 한타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리스크도 있긴 뭐 다른 거는 그런 것들이 하여튼 불안한 것들이 안정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뭐 중국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밀고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보여지고 말씀하셨다시피 의도가 뭐냐. 그러니까 꺼져가는 위안화 국제화 1대1로라는 그게 조금 다시 불씨를 살리고자 하는 의미도 있고
미래 금융 태클을 위해서 지금 한판 버텨야 되는데 어차피 다른 건 안 되니까 이거를 한번 치고 나가겠다는 의도가 있고 마지막 하나는 워낙 지금 모바일 결제 우리가 중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삼경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커버리잖아요. 그 뭐예요? 그거를 뭐 내 범위 안에 바운더리 안에 둬야 된다고 했지. 근데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로 보나 좋은데 이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야 열심히 해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칼날이 되고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됨으로써 이제 또 두 나라 간에 이제 이걸 가지고 있는 미중 간의 또 하나 이슈. 다음에 이슈 이후로 또 이제 좀 지금 아까 미국이 디지털 달러 재단까지 만들다고 했던 띵크탱크들 다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이 이게 최근의 이야기 지금. 딱 요 얘기는 내 미중 관련해서는 해야겠다. 우리 먼저 박 하시죠. 제가 아니, 좀 왜냐면- 저는 좀 생각 좀 하시는데 우리 교수님부터 하죠. 이렇게 순서대로 미중 간 부분에서 우리 꼭 시장이- 해야 될 실 오늘 꼭 하시고 저 마치셔야겠다는 말씀 하나. 시장이 너무 그 미중 간 이슈에서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너무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그러니까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 서로 간에 서로 죽일 생각은 없다. 근데 그게 순간순간 너무나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파급이 있지만 둘은 다 원한다. 저는 그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그런 걸 가지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 같은 전문가들 모여서 또 이제 분석해드리고 열심히 우리 저 주간 전망대 보시면 또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중국을 사랑해야 됩니까? 중국을 미워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런 어떤 이분법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뭐. 부부간에는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너무 미워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부부 관계가 오래가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각자의 세계를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답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맞고요. 미중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만 정리하면 저는 그 우리가 더 한국의 입장에 더 고민해야 되는 게 분명히 기회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요. 우리 한국 입장에서 예. 미중 갈등으로 인해 네, 오늘 뭐 시간 됐으니까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고민해 보자. 아하. 자꾸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런 마인드 하지 말고 이걸 갖다가 얘네들이 싸울 때 아, 우리 좀 어떻게 해보자. 좋은 이런 말씀이네요. 마인드로. 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지만 그 당신이잖아요. 그 당신을 잘 올라타듯 하면 분명히 좋은 기회는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옛날 방식과 다르지. 예. 제가 기업들한테 이야기할 때 중국의 시장 진출할 때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옛날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프레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올라타야 되고 같이 가는 건 맞다. 근데 너무 가까이 뭐 먼 당신이 있는데 그 당신이잖아 어쨌든 간에. 그죠? 그것을 잘 버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이런 노래 있죠. 당신. 불가근 불가원 네. 참. 네. 예, 박 의원님. 사실 저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뭐 지금 미중 무역 갈등 자체가 이게 뭐 결국은 장기 몇 년간의 싸움이 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거를 진짜 일희일비하지 말고 사실은 조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자는 거하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틈새를 결국은 이용한.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지금 전 세계가 이번 코로나 19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산업 패러다임도 많이 변하고 경제 패러다임도 많하고 뭐 이렇게 뭐 맞아요. 결국 많은 변화가 사실은 시작이 됐고 그래서 판도가 다시 예, 보여지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이게 한국판 뉴딜이라든지 뭐 이러한 정책 어떤 프레임도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아젠다는 사실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젠다 자체를 잘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양측의 어떤 쪽에서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을 잘 캐치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사실 투자도 많이 하고 뭐 정부가 뉴딜 펀드도 만든다고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요번이 조금 저희가 아까 말씀 중간재 수출 구조에 좀 탈피해서 뭔가 조금은 좀 이런 신산업에서 좀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좀 삼아야 될 적점을 거예요. 그 펀드 나오면 거기 가서 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오늘도 주간 전망대도 그렇습니다. 뭐 얼마든지 심각하게 뭐 아니면은 뭐라도 있는 듯이 토론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이슈였지만 우리 또 패널 분들이 너무 이렇게 또 유쾌하게 또 쉽게 또 풀어주시고 또 이 뭐든지 요거 콜럼버스의 달걀이거든요. 생각 갖다가 조금만 바꾸고 관점만 바꾼다면은 우울하다가 갑자기 희망이 보이고 예, 서로 적대시하던 것이 뭔가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중국 참 아까 말씀하신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시지만 결코 멀리 할 수도 없는 이웃 그리고 뭐 우리가 오늘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들 이렇게 한번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시장, 뭐 걱정하지 마시죠. 나중에 뭐 이렇게 좀 휘청하면은 그때 가서 고민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 분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두 가지 모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